네, 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뉴스 대구 경북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모두의 뉴스민 11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민의 김기현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박중혁 기자, 이사원 기자, 천윤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마지막 그렇습니다. 날이요. 11월 월급 30일. 날이죠. 와. 그리고 금요일. 왠지 오늘 기분이 좋더라고요. 출근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굵은 감성과 함께하는 대구시의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게 한번 물 건너갔다가 다시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뭐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을 일단 드리면은 지난 10월 26일이에요. 지난 10월 26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강민구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조례안이 있는데 이게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년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10월에 발의를 하고 11월 22일에 그 관련 상임위, 그러니까 문화복지위원회거든요. 대구시의회. 거기에서 한번 심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심의가 유보가 됐어요. 심의 유보라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노동이사제 조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례가 처리되는 과정이 발의되고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면은 본회의에서 이제 전체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최종적으로 공표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심의 유보를 해버리면은 이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이렇다 할 결정을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일단은 좀 더 논의해보자 하고 유보시켜 놓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회의에서 이거를 논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 상임위원회거든요. 상임위에서 이거를 다시 논의를 할지 안건으로 상정을 할지 말지도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을 안 하면 논의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지연돼서 쭉쭉쭉 늘어지다가 기한이 되면은 폐기되어 버리거나 뭐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 건데 그래서 유보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다들 그렇게 썼죠. 이게 사실상 무산됐다 조례가. 그렇게 됐는데 당시에 그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인 그 틀은 하나였어요. 그 상위법이 있다 관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는 상위법이 있는데 그 상위법 내용과 조례안 내용들이 대부분 이렇게 포함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해서 유보를 시켰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는 지금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게 그 조례안 7조에 보면은 기념사업 조항이 있습니다. 기념사업을 해서 여기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념사업 내용을 보면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그리고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지원 및 관리사업 그리고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그리고 피해자에 관한 교육, 홍보 및 학예활동,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요 6가지 항목의 기념사업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7조에. 그런데 이제 그때 심의 과정에서 이제 일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게 상위법에 있기도 하고 한 내용인데 굳이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지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이유로 유보가 됐었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막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참 이상해요. 이게 제가 기사에도 그렇게 쓰긴 했는데 조례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들이 강민구 의원 포함해서 14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
2명, 3명, 4명, 4명을 빼고 10명이 한국당 소속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사에도 썼지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 관련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인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이영애 의원인데 이영애 의원도 여기 동참했고 발의에 부위원장도 동참을 했어요. 이분들이 전부 한국당 소속인데 그래놓고 갑자기 내용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발의는 같이 해놓고 내용이 그렇다라고 네네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면 발의할 때 내용을 안 살펴보지 않고 발의한 그러니까 제가 건가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네. 네. 이게 지금 다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7일 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결론적으로 12월 4일에 다시 재논의하기로 결론을 냈거든요. 상정해서 이제 안건을 다루기로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들은 처음에 강민구 의원이 이 조례안을 같이 발의하자고 했을 때 그냥 돈 주는 건 줄 알았대요. 지원금을 주는 사업 정도로만 자기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원 사업 부분이 있는지 몰랐다 자기들은 잘. 그러면 결국 지원 조례 내용을 모르고 같이 발의했던 그런 거예요? 거죠. 뭐 구체적인 내용을 잘 자기들은 몰랐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원금 보조금 사업인 줄 알고 자기들은 뭐 그건 당연히 해야지 하고 같이 조례 발의하는데 동참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원 사업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유보시킨 거지.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몇 번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도 약간 많이 받았대요. 유행어 아니에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이게 약간 네. 시의회 유행어잖아요. 그런가요? 네, 심도 깊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동이사제도 노동이사제도 그렇게 했죠. 네, 그렇게 넘어갔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팟캐스트에서 우리 방송에서 음모론을 자꾸 제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네, 가설을 한번 세워봤어요. 발의까지 같이 해놓고 이걸 조례안을 세부적으로는 보지 않더라도 조례가 어떤 내용이다 정도는 대충 보고는 봤잖아요. 의회 사무처로부터. 그러면 아마 전혀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죠. 대법 판결이 나왔죠. 미쯔비시 근로정신대 네.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고 또 다시 한번 이 최봉태 변호사님이 소환되시던데 이 판결이 나오고 일본에서 다시 한번 주일 대사를 소치시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정부도 조치인가요? 초치. 예. 우리 정부도 주한 일본 대사를 불렀더라고요. 예, 불러서 이 일본과 지금 우리 정부 사이에서 외교 관계에서 특히 일제강점기를 두고 뭔가 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한국당의 당론이 그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게 저 발의한 강민구 의원이랑도 통화를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조례를 대구시가 반대하고 있는 건 일단 아니래요. 네. 이 조례 자체를 발의를 할 때 대구시에 이야기를 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만든 조례라고 하거든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지원 사업 부분도. 예, 지원 사업 부분도.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자기는 알고 있고 발의할 때도 일단은 같이 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 차원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할 어떤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은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모여가지고 유보시키고 뭐 논의를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당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의원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당에 가서 혼나겠다 싶어서 알아서 좀 혼나겠다고 조심하는 거거나 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아니면은 굳이 공동 발의자의 이름까지 같이 올려놓고 일단은 발의자의 이름을 올린다라는 게 이게 뭐 자기들은 의원들끼리 이제 서로 도와주는 셈치고 내용도 모르고 서명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건 어쨌든 그 의원들이 내용은 충분히 어느 정도 숙지하고 발의에 동참한다고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비판이 많이 있었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썼고 이게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면서 많이 썼고 그러면서 전화도 많이 받았나 봐요. 이영애 위원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왔다 자기들한테. 그러면서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 그래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재논의하기로 하긴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념사업 부분 네, 일부 조항을 삭제를 하려고 하는 내부 논의가 또 있다고 해요. 예,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이 7조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고 7조 안에 있는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빼는 건데 이게 근데 별로 뺄 게 없어 보이는데 들으면 뺄 것도 없고 빼도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보면은 7조 1항 1호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이거든요. 네. 이게 포괄적이에요. 뒤에 2호, 3호, 4호, 5호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호, 3호, 4호, 5호를 뺀다고 한들 1호가 있기 때문에 1호에 근거해서 또 사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호를 빼면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도 이상해요. 2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거 이 조례가 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금 중국 거기 2280원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하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훼손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 훼손을 되고 보니까 이게 책임이 누구냐, 관리 책임이 누구냐의 문제로 또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 책임을 그 명시하고 있는 어떤 조례 같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 어떤 그 조례상으로 공공조형물로서 그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개정안 그 조례 개정이 9월달에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조형물이 그 조례가 돼 있어서 이 건은 약간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없어도 위안부 소녀상은 대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징적으로 들어갈 수 이게 뭐랄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조례안을 만드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어쨌든 의미를 담아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걸 뺀다고 해도 충분히 이 조례의 1호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뭐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수정을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 일인가? 네, 복잡하게 보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둘 중에 하나죠. 조례 내용을 정말 몰랐거나 네. 네. 아니면 그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당의 당론으로 이걸 좀 입장을 정했거나 그게 아니면 뭐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게다가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네, 100주년이죠. 3.1운동 100주년을 사실 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조례를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는 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재논의한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자님이 굵은 감성으로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한 달 일단은 한 달 동안 지금 안식월 가잖아요. 네. 아이고. 책임지고 가셔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김규현 기자가 책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 나눠 짐을 져야 되는 괜히 거니까. 물어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시죠. 5초 정도 쉬고 오겠습니다. 아, 쉬는 건 계속 하는 거구나. 네. 네. 아, 지금 목이 잠기네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네, 이번 코너는 천용길 기자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아직 천 기자의 코너 제목이 없는데요. 혹시 보고 계시는 분들 좀 코너 제목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사히 글라스 문제를 준비하셨다고 하던데, 네, 좀 뭐 지금 한 3년 정도 됐나요? 해고된 지가? 3년이 넘었죠. 넘었어요? 네. 2015년. 네. 횟수로 치면 15, 16, 17, 18 이제 4년째고 내년이 되면 5년째 예, 접어듭니다.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구미의 아사히 글라스가 어떤 놈들인가 그리고 그 아사히 글라스에서 벌어진 일은 뭐 무슨 일인가
요 이야기는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여기에서 책임을 좀 누가 져야 될 거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예. 어떤 놈들인가요? 우선은 아니, 어떤 놈들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사히 글라스라는 구미의 그 유리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유리를 제조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컵, 뭐 거울 이런 걸 제조하는 게 아니고 LCD, 뭐 PDP 이렇게 패널에 들어가는 유리를 생산하는데요. 이 업체가 일본계 기업입니다. 일본계 기업이고 그리고 이 업체가 구미 국가 4산업단지에 들어와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입주했습니다. 당시에 들어올 때는 구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거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공장은 정규직이 한 8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왔습니다. 이 비정규직도 아사히 글라스가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주는 거죠. 하청 업체를 통해서 고용을 해왔는데 이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3분의 1을 하청 업체를 통해서 고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임금을 월급을 최저임금만 줬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해가 지날 때마다 오르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되면 월급이 뭐 100만 원대 초반이었던 거죠. 당연히 잔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일해서 받는 돈이 월 한 250만 원 정도였는데 이 노동자들이 야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해서 2015년에 노조를 결성합니다. 5월 29일 날 노조를 결성하고 이 하청업체에다가 우리 노조를 결성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단체 교섭을 하자고 통보를 합니다. 그 하청업체와 교섭을 시작을 했어요. 하청업체 사장이랑. 근데 6월 달에 6월 말이 되면 아사히 글라스 쪽에서 이 하청업체에다가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계약 기간도 안 됐네. 네, 계약 기간이 5개월이나 더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해지하겠다. 아사히 글라스 쪽의 이유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그 뭐 LCD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모니터를 보지만 PDP 공정이 줄어들어서 이제 생산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 일하던 정규직들한테 맡길 거다. 예.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 약 200명을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나가게 됐어요. 그 겉으로는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직장이 사라지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건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거든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는데 아니 그 아사히 글라스 정도 되는 외국계 투자기업이 불과 6개월 뒤의 상황을 예측을 못해서 도급계약을 1년 맺어놓고 그걸 중도에 해지했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그 PDP 사업이 사장된다는 거는 그 한 2년 전부터 계속 되고 있었고 이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에 해고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아사히 글라스가 사실상 직접 고용하고 업무 지시도 했다. 하청업체 사장과 부장은 그냥 월급을 아사히 글라스로부터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이었다. 소위 말하면 인력 파견 업체죠. 현대차, 현대중공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공장은 그 공장 안에서 일하지만 회사는 다른 회사 소속인 거죠. 그래서 당시 2015년 7월에 해고 통보를 받게 된 아사히 글라스 노동자들이 이 노동청에다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불법 파견이다. 이 사실상 업무 지시는 아사히 글라스에서 했는데 중간에 인력 파견 업체만 끼고 있었다. 제조업에는 파견을 통한 근로 계약을 못 맺도록 하고 있어요. 네, 파견법. 파견법에서 위반 사항이에요. 제조업에서 파견하게 되면. 그리고 또 부당 해고다. 이거는 부당 노동 행위가 저질러졌다. 이걸로 고소를 했는데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거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두 개 다 안 나왔어요? 부당해고랑 불법 파견? 네,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 노동청에 고소를 했는데 노동청에서 우선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작년 9월이 되어서야 노동청에서 부당 노동 행위는 혐의가 없어 보인다.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 해고를 한 부분은 해고 말고 뭐 부당하게
작업 지시를 했거나 네. 노조에 개입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 혐의가 그 입증하기가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불법 파견이다. 는 맞다. 불법 파견이라고 보고 아사히글라스에다가 행정 통보를 해요. 다시 직접 고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하라고 통보를 했죠. 그리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근데 아사히글라스에서는 당연히 버텼죠. 예, 버텼죠. 버티고 이 신청 기간이 끝날 무렵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지금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동청이 이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을 넘겼어요. 기소 의견을 넘겼는데 뭐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불법 파견에 대해서. 불법 파견에 대해서. 근데 이게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이 나게 되면 직장에 복귀해야 돼요. 고용의 주체가 하청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지금까지 회사는 이거 해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고용의 주체가 아사히글라스일 경우에는 다시 직접 고용해야 돼요.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네, 올해 2월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가 증거가 부족하다. 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내렸는데,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니 이렇게 2년 넘게 시간을 끌 거였으면 그게 진짜 증거가 없다면 진짜 결정했으면 될 거 아니냐, 뭐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봐주기다라고 그 항고장을 냈어요. 대구 고검에다가. 그 고검이 이걸 받아들여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재수사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재수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게 재수사 명령이 나왔던 게 올해 5월 14일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7개월째가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3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노동부와 검찰에서 이걸 쥐고 있는 동안. 이건 뭐 아사히글라스가 그렇게 무서운 회사인가요? 그게 사실 의문인데요. 아사히글라스가 이 무서운 회사다라고 보기에는 일본계 기업이잖아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아사히글라스가 이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 크진 않아요. 전체 규모에 비춰봤을 때. 그런데 이 유리 패널을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사히글라스가 기본적으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시민들한테 물건을 파는 업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정적인 문제 제기가 나와도 사실 판매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팔까요? 문제 삼성이나 뭐 이런 그런 LCD를 만드는, 그렇죠. LCD를 제조하는 삼성과 LG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물량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처음에 아사히글라스에서 노조가 생겼을 때 구미 지역의 기업체들 대표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뭐 논의를 했대요. 이 아사히글라스에서 노조가 생겼다는 거는 여기에서 납품을 받는 LG와 삼성에도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사히글라스 법무 업무 대리를 누가 맡았냐면 김앤장. 그 대한민국 최고 로펌이라는 김앤장에서 김앤장은 진짜 맡았습니다. 진짜 먹고 사는데 정말 지장이 없겠다.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니까 이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검찰에서 기소 여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구 지검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천막 농성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갔어요. 집회시위법 위반이다. 그리고 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고, 검찰청에 대구지검에 항의 방문 온 거는 하러 왔을 때는 공공건축물 공공기관에 공공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라고 이것도 고소를 했어요. 누가요? 검찰이 검찰에서요? 했죠. 네, 검찰이 했죠. 그런데 이거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건물에 함부로 들어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판사가 참 기막힌 판결을 했어요. 어떤 판결이죠? 대구지법에서 이 집시법 위반, 공공건축물 침입
요거 관련해서 기소가 돼서 법원의 재판에 넘겨졌는데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어요. 일단 법원 내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그 조항이 집시법이 위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 판결을 인용해서 이거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대구지검 민원실에 들어가서 지검장을 만나서 우리 민원을 전달하겠다라고 요구했던 거는 정상적인 민원인의 자세였다. 그리고 이걸 막은 경찰과 검찰 직원들이 막고 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갈 수 없게끔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민원인의 요구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렸어요. 굉장히 법원이 뭐랄까 매우 지금까지와 볼 수 없었던 네. 그런 네. 매우 진보적인 판결을 냈네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당연한 네. 거죠. 네, 민원실에 들어가는데 시민이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 말라고 하는 게 특정 민원인은 들여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요구했던 것도 이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겠다. 지검장을 만나서 이거였거든요. 그렇다고 지나다니던 다른 사람들을 막아섰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걸 막아섰던 거는 경찰과 검찰 직원들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 판결이 나오고 한 명에 대해서만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명을 기소를 했는데 한 명은 이거였어요.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던 사안은 아니고 천막을 설치했잖아요. 천막을 애초에 집회 신고 낼 때 천막 설치하겠다고 한 게 없었다. 근데 집회 주최자, 신고자였던 이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장이 천막을 설치했으니 집회 주최자로서 그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 요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50만 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 참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고요. 검찰이 왜냐하면 항소를 하겠죠. 예, 항소를 하겠죠. 아직 안 했나요?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항소를 했을 걸로 항소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항소를 바로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웃기죠. 네, 웃기죠. 아니 뭐 해고 이런 거는 3년 넘게 뭐 지금 3년째 불법 파견을 지고 자기네 있으면서 건물에 들어왔다고 지금 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벌금 50만 원을 유일하게 맞았던 차은호 지회장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남겼어요. 아니 우리 사건은 지금 3년째 검찰 손에서 기소 여부조차 안 나와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집시법 위반했다고 하는 거는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즉각 항소를 했고 그런데 우리 거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2주만 기다려 달라. 곧 나온다.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한 2달 됐어요.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곳이 똑같이 공안부 아닌가요? 아니요. 공안부는 이번에는 항고하고 나서는 공안부 말고 다른 부서에 배당이 됐어요. 불법 파견 부분도 공안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예, 공안부는 맞는데 그 담당 검사가 바뀌었어요. 하여튼 이걸 보다가 우리나라 특히 검찰이 이 노동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언론도 비슷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은 잘 몰라서 노동 사건을 안 다루는 것 같아요. 법이 복잡하니까. 근데 검찰은 법도 잘 알면서 검찰도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검찰 잘 몰라요. 검찰도 잘 모르는 그게 아사히 글라스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 전국 처음 나온 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 하청 업체에서 그 원청이 작업 지시를 원래 기본적으로 제조업에서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사히 글라스 여기 검찰이 불법 파견 수사를 하면서 검수권과 그리고 작업 지시권이 있다. 이거를 그 김현장에서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무혐의다라고 한 게 검수권이랑 작업 지시권. 원청에서는 이걸 뭐 작업이 있으면은 이런저런 지시가 애매하지만 지시를 하면 안 되는데 물건을 검수하면서 작업 지시도 좀 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그러니까 검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LCD 패널을 만들잖아요. 유리 패널 만들고 나면 이게 다 완성되고 나서 아사히 글라스 쪽에서 이게 잘 나왔는지 불량품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거죠.
검사하고 숫자를 세는 그걸 보고 이제 검수권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네, 그 과정에서 이 권리는 당연히 아사히글라스에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걸 해당 업체에다 통보를 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그걸 지시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수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건 파견이 아니다 라고 그 처음 검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내렸을 때 그렇게 내린 거죠. 김현장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네. 절묘하네요. 절묘해. 그 이걸 살펴보다가 제가 재미난 걸 좀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이 아사히글라스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행정을 이렇게까지 만든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요? 네. 그 두 사람이. 전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이 아니요. 공개하니까. 네. 구미의 24년을 말아먹은 두 사람. 그 두 사람이요. 네, 김관용 전 지사와 근데 그리고 말아먹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말아먹었죠. 지금 구미 가서 보면 김관용 전 지사를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욕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지금 저기 LG 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네, 젊은 직원들이 그 김관용 저 삐리삐리 뭐 정말 대놓고 욕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아사히글라스가 들어왔던 게 처음에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거는 김관용 지사가 시장 시절이었습니다. 2005년도. 네, 2005년도. 그러고 도지사로 가면서 업무 협약을 김관용 지사와 남유진 시장이 체결하게 돼요. 아사히글라스와.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가 토지 무상 임대 혜택도 주고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야 아사히글라스가 우리 외투 기업 유치에 큰 역할을 했다. 대대적인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미에서 왜 싫어하냐면 김관용 지사가 외투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홍보를 하고 댕기면서 구미 사산단 아사히글라스가 들어와 있는 사산단에 LG 디스플레이가 거기 우리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 외투 기업 들어와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새로운 공장을 못 지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로 간 거예요. 파주로. 네. 그러면 욕하는 게 보통 보수 언론에서 이런 욕을 하잖아요. 장세용 시장 욕을 하면서 그런 언플 같이 보이던데 네. 사실은 파고 보면은 네. 그런. 그래서 구미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지금 LG가 떠나겠다고 희망퇴직자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원수도 정하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이 잘못하다간 다 철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 사산단에 아사히글라스도 유치하고 몇 개를 유치했는데 아직 사산단이 덜 채워졌습니다. 덜 채워졌죠. 네. 그러니까 오려던 기업을 막고 지금 외투 기업을 그렇죠. 유치하겠다고 하는. 외투 기업을 유치하면 뭔가 성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외투 기업을 유치해놓고 특혜를 줬잖아요. 아사히글라스 해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노동자들이 구미시와 경상북도에다 요구를 했어요. 이 토지 무상임대 혜택도 이게 5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갱신할 때 그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이고 도민이기 때문에 이 문제 좀 전향적인 자세로 바꿔라. 안 그러면 우리 혜택 주던 거 못 줄 수 있다. 근데 혜택을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줘버렸어요. 너무하네. 네. 줘버렸고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어요. 다만 남유진 시장이 그때 자리를 만들었던 게 노사간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돈 얼마 주면 그만할 건데 기억난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 이거나 먹고 떨어져. 라는 걸 아사히글라스 사측이 그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제재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단계를 넘어와 버려서 사실 지금 장세용 시장이 아사히글라스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없어요. 다 법적인 단계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진 전 시장과 이 김관용 전 지사 상당히 문제가 똥을 싸질러 놓고. 네, 똥을 싸질러 놓고 갔죠. 최근에 뭐 영천에 유치했던 보잉사 철수한다고 한 것도 여기 똑같은 특혜를 줬어요. 외투기업 유치하겠다고. 근데 보잉사가 철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적극 홍보했던 게 김관용 전 지사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필리핀에 계시죠.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하러 따뜻한 나라에 가 계시네. 가 계시는데 아마도 뭔가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구미시청 공무원 노조가 행정안전부 주최로 우수 노사 문화상의 대상 수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장관상인가? 네. 장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유의 항목에 보면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구미시에서 보도자를 냈거든요. 총무과에서 보도자를 냈는데 아사히 글라스 문제를 구미시청 노조가 중재를 잘해줬다. 뭔 소리야?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거 합의를 철거하는데 철거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게 구미시 노사 간의 합의 원만한 관계를 이끄는데 모범적인 문화를 선보였다. 근데 제가 그 책자를 봤거든요. 한 600페이지예요. 공적 조서가 600페이지 가운데 아사히 글라스와 관련된 내용은 단 2페이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미시 공무원 노조에서 그런 보도자를 냈어요. 이게 아사히 글라스 노조 입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구미시청 노조가 천막 듣고 하는데 앞장섰으면서 그거 가지고 상 받는다고 홍보를 하냐? 홍보를 하냐? 그 공무원 노조가 그건가요? 기업 노조인가요? 아니면은 공노총이라고 민주노총 소속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노총도 아니에요. 공노총. 공무원 노조.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 제3노조. 뭐 하나의 노총이죠.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하튼 그래놓고 지금 상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구미시청 공무원 노조 간부가 또 음주운전으로 얼마 전에 적발돼서 입건됐습니다. 재밌는 곳이네요. 네, 하여튼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사법 권력도 제대로 이걸 자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통받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너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3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다. 이때 좀 경찰이나 노동부가 좀 적극 나서서 특별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공소시효만 이거는 없는 이것도 시효가 있을 거잖아요. 공소를 하려면은 아주 길지 않을까요? 네, 시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없어요. 네. 한 세월 걸리겠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는 제발 좀 기소 여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에 그 천막 농성장에 방문을 해서 물어봤어요. 올해는 기소가 될 것 같다. 노조원들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결정은 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기소를 하더라도 빨리 결정을 내줘야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구나리 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판단조차도 할 수 없게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너희 그렇게 말라 죽어라라는 메시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검찰이 하는 가장 큰 폐악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정말. 게다가 내용을 보면 이건 불법 파견이 명백해요. 이 현대차에 불법 파견 나오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에 적용을 하면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와 수사만 해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압수수색도 했어요. 그 아사히 글라스 공장에 압수수색도 하고 하청업체 사장과 그리고 아사히 글라스 그 관리직과 그리고 이 해고된 노동자들을 불러서 소환 조사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지금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정치적 판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김앤장 이유는 딴 건 없는 거죠. 김앤장의 힘이 그렇게 세다라는 거거나 아니면 검찰이 진짜 나쁜 놈들이어가지고 우리는 노동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서든 좋은 어떤 그 노동권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판단하지 않겠어라는 어떤 그런 굳은 결심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거나
두 가지 말고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동부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예. 노동부 엿먹어라 하지 않는 이상 그러게. 노동부에서 2년 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노동부는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하는 자료들 소환 조사 요청을 해서 노동부에서 이렇게 조사한 자료만 봐도 불법 파견 힘이 분명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을 넘겼어요. 법리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만 채워 넣으면 검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인데 어쨌든 오늘 아사히글라스 이 해고된 노동자들이 또 생계가 어렵잖아요. 지금 22분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조원이 140명이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22분이 남았는데 오늘 구미에서 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조의 후원 오프가 7곡 아니에요? 석저급. 그렇죠. 구미 거의 붙어 4공단인데 있는. 네, 4공단인데 후원 오프가 열리는 곳은 칠곡군 석저급에서 열립니다. 직접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 후원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검찰이 제대로 판단을 좀 내려주길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이건 기도에 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깝깝하네요. 네. 박 기자가 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사히글라스가 일본에서 뭐 하는 놈들이었나? 아까 하필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아사히 하면 생맥주죠. 아사히 맥주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아예 달라요? 전혀 상관이 없어. 아사히글라스랑. 일본을 갔다 왔잖아 이 건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갔다 온 이야기랑 아사히글라스 역사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뭐만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갔다 온 이야기. 둘 다 할까요? 역사는 또 역사는 뭐 거기도 전범기업인가요? 당연히 전범기업이죠. 전범기업인데. 당연히 전범기업. 전범기업인데 계열사였고 근데 지금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전범기업인데 왜 전범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쓴 것 말고는 딱히 그렇죠. 박 기자의 단독 보도였죠. 과거의 역사가 정리가 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카더라. 불법이 아니라 전범기업이라고 하더라. 이게 조사 결과로 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 일단 단독 보도하셨던 역사부터 그걸 이야기를 할까요? 네. 저는 그거를 대면하고 아니면 돼요? 아니 그거를 그래서 긴데 그래서 길어서 그건 대면하고 아니면 말고라 생각했는데 축약 간단히 그래서 간단히 하면은 제가 올해 3월달에 일본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아사히글라스 본사를 찾아가지고 이 해고 지금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상황을 아느냐,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지지도 호소하고 그런 좀 투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긴 갔었는데 그때 제가 동행을 한 4일 5일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사히글라스가 편찬하는 자기들이 자기 그 역사에 대해서 편찬하는 사사를 입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실 일본어로 돼 있어서 그거를 좀 부탁을 해서 번역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자랑으로 우리는 이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쟁에 기여를 했다 하는 부분이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전범인 거죠. 구체적으로 막 뭐 강제징용을 하고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짧게만 말하자면 아사히글라스가 주로 생산했던 것이 전쟁을 하면 철이 필요하잖아요. 뭐 탱크를 만들 때 철이 다 필요한 건데 철을 만들기 위한 제철소가 또 필요한데 제철소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내화벽돌을 아사히글라스에서 다 만듭니다. 군수용으로 내화벽돌을 다 만들고 그리고 또 방탄 유리 또 군수용 유리 섬유 이런 거를 주로 군수품을 원래는 군수품을 비중을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중일 전쟁이죠. 31년도 중일 전쟁 맞죠? 31년도 중일 전쟁. 네, 31년도 중일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민수보다 군수용품을 아사히글라스 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지 중국이랑 그리고 한국이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의
북쪽에 함경도 이런 데다가 미쓰비시 같은 곳이랑 그리고 뭐 만주철도 뭐 이런 곳이랑 합작회사를 막 만들어요. 아마 제가 추정컨대 그런 데서도 강제징용이 있었겠죠. 예. 강제징용을 통해서 그 현지 사람들 강제징용해서 그 어떤 공장을 그 함경도에는 보자 지분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게 그 보자 제가 적어놓은 게 좀 헷갈리네. 함경도 미쓰비시 합작해서 아사히 글라스 주식회사 청진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총독부와 함께 그리고 또 조선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조선총독부와는 또 조선판유리 판매 주식회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총독부랑 같이 또 기업을 만들었어요. 합작해서 이런 걸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막 생산하죠. 그 군수용품을 아마 뭐 강제 노역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일제 강점기 당시에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했던 생산을 회사인 했었죠. 거네요. 일제 강점기 때 많이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자기들이 언급한 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일본어로 돼 있는데 이걸 번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당사 그러니까 아사히 글라스는 가능한 한 그 시국 산업으로 전환을 도모했다. 그리고 유기유리를 비롯해 가지고 안전한 유리섬유, 기타 일련의 군수용 유리와 브롬, 지라소다 등 그 중요한 군수자재 생산에 우리가 총력을 결집해서 시국에 기여했다. 이런 말을 사사히 자랑스럽게 써놔요. 뭐 그런 게 됐었고 이런 걸 하다가 아사히 글라스가 결국 그 니온 카세이 공업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하거든요. 합병해가지고 이제 그 미쓰비시 카세이라고 그러니까 미쓰비시와 관련되는 그 미쓰비시 카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주식회사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게 1944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1945년에 이제 폐망하잖아요. 폐망하고 나서 이제 그 미쓰비시 카세이가 세 개로 분사됩니다. 그 세 개 중에 한 개가 지금의 아사히 글라스. 지금의 아사히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짜증나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한국 전쟁이 또 이제 거기에 군수 물품을 팔면서 원래 그 1945년에 폐망을 하면서 재벌 족벌 기업들을 다 쪼개버려요. 연수가 아니라 그 뭐라고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군하면서 거기서 다 그냥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되면서 이것도 같이 분사가 되는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좀 회사의 위기잖아요. 회사가 그 예전에 그 어떤 이익들이나 이런 것들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또 특수를 만난 거죠. 한국 전쟁 특수. 이것들은 하여튼 한국 등에다가 피 빨아먹는 그것도 좋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가 어쨌든 그 뭔가 재책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뭐라고 또 적어놓냐면은 군수품 가격이 좀 높아도 미군은 신경을 안 썼다.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고가의 군수품을 좀 팔았다. 이렇게 적어놨거든. 그리고 조선 동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조선 동란은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했고 그리고 우리도 생각지 못한 행운을 일으켰다. 행운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행운일 수 있죠. 일본 입장에서. 그 부하가 치밀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부하까지 치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땅을 이런 기업에다가 우리 땅을 공짜로 내주면서 와가지고 그렇죠. 일을 하라고 했다라는 게 김관용 지사와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시장이 그걸 알고도 그런 짓을 한 건지 몰랐지 않았을까요? 아니, 몰랐으면 더 문제인 거고 알아도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그 일종의 폐망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물러났던 그 기업들이 아무런 어떤 조치도 없이 다시 2005년에 김관영 도지사와 김관영 그때 시장이었겠죠. 시장의 어떤 역할 하에서 다시 아무런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이게 구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여기서 잘 드러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김관용 지사는 교사 출신인데 수학 교사잖아요. 수학 교사인가요? 수학 교사는 이철우 지사가 수학 교사고 김관용 지사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면 다 아셔야겠는데. 그리고 또 좀 더 부하가 치미는 건 일국의 대통령 우리 지금 감옥에 계시는 이명박 부하가 치민데 원래 그렇게 나라에 대한 저는 그러니까 사랑이 민족주의가 깊으셨어요. 아니었는데 이거를 보면 그래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당선 임기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던가요? 네, 2008년도. 2008년도에 딱 당선되고 처음 외투 기업을 방문을 아사히 글라스를 합니다. 구미 공장.
최초로 구미에 온 이제 아사히 네. 글라스를 최초로 해서 그거를 또 자랑스럽게 이게 자서전 같이 회고록에 남겨놔요. 뭐라고 남겨놓냐면은 아사히 글라스 시장실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다. 그 방에는 손님이 앉을 공간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걸 딱 적어놔요. 회고록에.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건가? 이렇게 열심히 막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추지 않고 막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본받아야 된다. 딱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분이 고향이 일본이시잖아요. 이름이 뭐였죠? 성함이 일본식 이름이. 그것까지 굳이 알고 싶지 어쨌든 않네요.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그리고 남유진 시장 아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떤 역할을 많이 했다. 근데 요 아사히 글라스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한 게 그 막 세트로 세 분이서 세트로 움직여가지고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뭐 추다 유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3종 세트네요. 네, 3종 이명박, 세트죠. 네. 김관용, 남유진 네. 이 세 분께서 아사히 글라스 유치에 최선을 다하셨고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탄압과 노동권 침해 그리고 착취에 대해서는 눈 감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됐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하고 처벌까지 잘 되는 것이 일종의 국위선양이다. 국위선양까지. 오늘따라 우리 박 기자가 국뽕이 제대로 튀어나왔네요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네. 이게 뭐 일제 강제징용 뭐 판결도 그렇고 그리고 위안부 그 정신대 그거 판결도 어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검찰에서만 빨리 해준다면은 위에 상급으로 갔을 때 지금도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벌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었다. 빨리 하면은 지금에 또 늦었다. 네. 지금 하면 이게 진짜 또 재판 또 깝깝한 일인데 검찰이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도 해야 1심 되고. 재판을 하면 이제 1심인 거죠. 아직 1심도 아니죠. 이제 하게 되면 1심 재판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게 3심까지 가게 되면 근데 불기소 처분을 하고 다시 고검에서 다시 고검에서 수사 명령을 한 거는 그건 1심으로 아무것도 안 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그냥 심이 아니잖아요. 과정에서 재판이 수사죠.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네. 이게 진짜 재판까지 가면 최소 3년이다. 네. 같이 재판만 3년이다. 그러면 2021년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게 그 행정이나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잖아요. 기소를 하고 1심에서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특히 1심 판결까지 나오면 일단 좀 움직여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 소식은 제가 아직 기사를 쓰기 직전에 먼저 전해드리는 건데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에서 있었던 부당해고 사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 판정이 내려졌고 이 중노위에다가 다시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재심 청구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12월 3일부터 복직하게 되거든요. 네. 이때 뭐 기계부품연구원 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은 중노위까지는 가보는 게 맞는데 우리가 준 공공기관 공공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정부 방침이나 사회 여론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취소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행정과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사히 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3년이 지났고 1심 재판까지 나오게 되면 최소 4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심 판결이 나오면 정치권이나 행정 쪽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시길 기대하고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감옥에 계시고 여기에 책임을 또 지셔야 될 느끼셔야 될 두 분도 뭔가 있겠죠. 뭔가 있지 않을까. 네. 책임을 자꾸 회피할수록 형량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럼 아사히 글라스 문제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했어요. 네. 한 5초 정도 쉬고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큰일 났다. 네.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소리가 안 나가고 있었다. 방송에. 헐. 녹음은 했지. 아 그러면 됐죠. 녹음됐으면 됐죠. 선배가 얘기하고 있을 때까지? 사람 한 명, 우리 사람 우리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뭐 그건 우리 어차피 이거 유튜브용이니까. 유튜브라. 그러면 상원 선배 코너는 하나도 얘기 안 들어간 거야? 근데 아무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 학교용이니까. 유튜브에 몇 명 보던데. 그거 다 우리. 4명이 다 우린가? 그런 건가? 자, 나 똥 좀 누고 올게. 하고 있어. 전화 내놓고 갈게. 영상은요? 영상은 네, 이번 코너는 제가 직접 준비한 소식인데요. 제가 지금 성서산업단지의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오는 중이라고 해서 지금 주민들 반대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교수님 전문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시고 완전 그러니까 전문가가 완전 이 전문가는 뭐예요? 교수님은 그 공기의 이동을 추적하는 게 본인의 전공이시래요. 근데 그런 거도 거기에 뭐 어떤 오염 물질이 나오고 이런 거는 다른 분한테 들은 거라고 한다든 그런 거기서 어떤 물질이 나오고 공기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어디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좀 들었던 영상이 있는데 한번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SRF 할 때 앞에 바이오라는 말은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붙이지 않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하면은 뭔가 친환경적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붙여 쓰는 좀 일종의 꼼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SRF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은 폐목재다. 책상 같은 경우에도 이걸 원목을 갖다 나무를 잘라서 그대로 아무 처리 안 하고 쓰는 경우는 잘 없고 거기에 썩지 않도록 목재가 썩지 않도록 이런 처리도 하게 되고 여기다가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가죠. 리서치 같은 것도 하게 되고 페인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화학물질을 많이 쓰고 거기다 접착제 같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이오 SRF라 해가지고 그게 유해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각종 화학물질들이 첨가된 소위 말 순수 바이오 SRF라고 하는 이거는 가격이 톤당 제일 싼 게 한 31만 원, 보통 39만 원, 그러니까 거의 평균 잡아도 한 35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근데 그냥 바이오 SRF,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이오 SRF 하는 거는 톤당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예, 그 맥쿼리라는 회사에서는 이 순수한 그 1등급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열병합 발전소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왜 그런 비싼 소재를 사용을 하겠습니까? 폐목재, 혹은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소각에너지라는 거 있죠. 이것을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서 인정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그 안에다가 이것도 쓰레기 소각한 것도 신재생에너지에 준해서 크레디트를 발급하도록 시행령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SRF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은 고유황 벙커시에서 태워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의 약 20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기환경과학회 이곳에서는 이제 대기 오염을 갖다 관리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모인 학회인데요. 그러니까 오염물질들이 굴뚝을 통해서 나갈 때 철저하게 유해 물질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이런 방지 시설을 갖다가 하고 이 SRF 열병합 발전소 같은 거 소각장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방지 시설이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에어로졸, 즉 고체상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 기체상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체상 오염물질은 그걸 포집을 해가지고 재차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공장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기체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은 사실상 없다. 결과적으로는 SRF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마찬가지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색공단이라든가 성서산단, 상공단 이런 곳에 있는 산업체 종류를 보면은 섬유, 금속 같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영세업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작은 영세업체에서 저질 연료를 갖다가 떼고 그것이 대기오염 방지 시설로 거치지 않고 유출이 되거든요. 이게 대구 성서산단이라든가 염색공단이라든가 상공단 이런 데서 나오는 벤조핀의 농도는 100만 명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약분을 하면은 10,000명당 1명 수준 넘어서거든요. 그럼 이거는 세계보건기준에 의하면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 연구 용역한 자료 근거에 산단 내부나 인근에 있는 주거단지나 교수님 누군지 아까 소개 안 매우 했는데 거의 벤조필린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나 100명 정도의 추가적인 전문가가 암환자가 반전문가라고 하면 어떡하냐. 보고서에 길좀 바람 길좀 이런 위험한 시설들이 대구의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 서풍 이게 한여름 여름철 3개월을 제외하고는 전부 서풍이 탁월하거든요. 그럼 이 바람을 타고 그리고 동쪽으로 이 바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산단이 없는 중구라든가 수성구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 공기층이 이런 오염물질이 상공을 확산을 못하고 하층을 따라서 쭉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인 문제는 이 산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지만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런 산업시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이게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문제라는 것 갖다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바람이 강하면 해소가 빨리 되는데 대구 지역은 분지 지역이다 보니까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오염물질들이 농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공기가 대구를 지나갈 때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서쪽부터 도달을 하겠죠. 이 성서산단이라든가 염색공단, 상공단 이런 곳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다 부과가 돼가지고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소각장이 성서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 동경에 들어가서 소각장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거의 구별 하나씩 있습니다. 그 굴뚝 높이가 낮아도 120m, 높은 경우 이게 소각 연료가 많을 경우에는 239m, 거의 240m까지 올라가서 동경 타워보다도, 도쿄 타워보다도 굴뚝 높이가 더 높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해 가면서 공기 쪽에 상공에서 희석이 되니까 그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아지겠죠. 대신에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성서 쓰레기 소각장에 가보면 굴뚝 높이가 30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지역에 나오는 이 SRF 문제 반대 운동이 님비가 저는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성서산단에 이 사지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친환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설은 안 된다. 성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대구 지역 어디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명대학교 김혜동 교수님, 환경공학부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약간 좀 한 8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기네요. 제가 어제 인터뷰를 한 1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그걸 급하게 이렇게 솎아낸 거예요. 중요한 부분만. 계속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아무튼 뭐 보셨겠지만 지금 성서산업단지 안에 바이오 SRF 열병합 발전소라는 게 작년에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계속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진행된 오는 과정까지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대구시와 달서구청만 알고 있고 심지어 달서구의회 의원님들도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고 작년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깜깜이 행정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열병합 발전소라고 해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인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폐목재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뜻 생각했을 때 소각을 하는 게 왜 신재생 에너지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게 그 법
신재생 에너지를 촉진하는 법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이 폐목재를 태워서 소각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도 신재생 에너지에 준하는 걸로 해주겠다라고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대요. 창조경제. 창조경제. 네. 그래서 당시에 뭐 국회의원들이 이거 입법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이게 그 지금 성서에는 성서 산단도 있지만 지금 쓰레기 소각장도 성서에 있고 음식물 쓰레기 그 분해하는 것도 성서 쪽에 있고 뭐 이런 오염 시설들이 다 성서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마지막에 문구가 그거였잖아요. 이 지금 반대 운동이 님비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이 교수님이 바람기를 전공으로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대구는 서풍이 분대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흘러가는데 대구의 오염물질들이 다 서쪽에 그런 산단이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하니까 서쪽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그게 동쪽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바람이. 그래서 이게 성서 지역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구나 수성구 쪽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북구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오겠죠. 가기는 뭐. 가겠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뭐 이렇게 쭉 서쪽을 따라서 이렇게 다 그 산단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걸 아까 볼 수가 있었고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거겠죠. 그럼 동쪽에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대구 수성구로. 옆에 있는 대구는 이제 경북 괜찮고 이제 대구 동쪽에 만들면 경산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산에 유치 운동을 좀 해야 돼. 아니 동쪽으로 가면 경상이 동쪽에 있나? 네. 뭐. 동쪽이죠. 수성구 네. 옆이니까. 네. 점점 밀다 보면은 저 일본까지 밀려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상에서 조금 편집을 하긴 했었는데 교수님의 주장은 어쨌든 쓰레기나 이런 거를 처리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의성에 쓰레기 산도 있다고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본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을 해서 자기 지역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어쨌든 소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맞는 그게 정말 방법이죠.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대신에 좀 환경 그 방지 시설을 제대로 하자, 굴뚝 높이를 좀 높이자라고 하는 주장을 좀 하시더라고요. 굴뚝 높이는 이게 아까 영상에서 보긴 했는데 그게 굴뚝 높이를 높여서 그 공해가 그 배출되는 그 대기의 높이를 높여 놓으면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해도 좀 덜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공기 중에 빨리 좀 희석이 되고 낮은 곳에서부터 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여기서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위로 날려버리면은 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굴뚝 높이를 한 1000m 정도 높이면 미세먼지도 지구 사라지지 않을까? 순간 밖으로 날려보내야 되는. 근데 이야기를. 이 문제가 있어요. 그 바이오 SRF라고 했잖아요. 이 바이오란 걸 붙여주면 안 된다. 사실 그게 네, 영상 처음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바이오 SRF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만 쓴대요. 아 그래요? 바이오를 앞에 붙이는 게 없대. 사실 근데 잠깐만 바이오 SRF 바이오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SRF는 뭐예요, 근데? 뭔지 모르죠. 네 몰라요. 네. 김 기자님 아세요? 그게 폐 목재나 폐 플라스틱 뭐 이런 거를 소각해서 이렇게 아니에요. 왜? 네. 맞잖아요. F는 연료일 거고. 네, 맞아요. 그 S는 뭐예요? R이 리퓨즈거든요. S가 고형이에요. 고형. 그거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압축해서 네, 만든다고. 고형으로 압축해서 만든 연료를 보고 이제 SRF라고 부른 거죠. 그냥 폐목재가 있으면 이거 그냥 태우는 거는 SRF는 아니죠. 압축하는 압축해서 이걸 만드는데 폐목재를 압축하면 당연히 뭐 페인트 칠했거나 니스 칠했거나 이런 게 섞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건데 이 해당 업체 쪽에서 이 업체가 리클린 대구라는 데거든요. 또 클린이 들어가. 네, 리클린 대구. 리클린. 리클린. 그 경북 성주군도 클린 성주잖아요. 네, 클린하지 않은 이 행정을 펼치지만 클린하고 싶어서. 네. 근데 이게 리클린 대구라는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처음에 설립은 지금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했어요. 허가 받는 것까지. 근데 허가가 끝나고 나서 맥커리 자본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맥커리 자본, 투기 자본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민간 투자 사업을 할 때 수익이 나지 않으면 여기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네, 절대 안 하고 수익을 보전받도록 뭔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수익을 보전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 문제는 이건 거죠. 폐목재는 제가 그 의성 쓰레기산 관련 방송 때문에 이 취재를 좀 해봤는데
폐목재 톤당 가격이 12,000원 정도입니다. 1톤당 가격에. 톤당 12,000원이면 진짜 싸긴 하네요. 네. 이걸 태워서 연료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업체에서 주장하는 우드 펠릿, 그러니까 톱밥 같은 것들을 압축해 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폐목재는 아닌 거죠.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건데 이것의 가격이 5만 원 정도 됩니다. 톤당. 그걸 왜 그렇게 비싸? 비싸죠. 그거는 일단은 다른 게 유해 물질이 없으니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싼 걸 수익을 내려면 싼 걸 써야 되겠네. 종류가 뭐 1, 2, 3, 4종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자가 높을수록 오염된 폐목재고. 그래요? 그러면은 수익을 내려면은 싸고 오염된 걸 써야지. 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95% 정도는 이 깨끗한 우드 펠릿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5%는 폐목재겠죠. 예. 그래서 5%만 더럽게 할게 이거는. 그리고 아직 사실 허가도 안 받았어요. 어떤 목재를 쓸지.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뭘 쓸지는 아직 허가가 나기 전이라서. 95% 허가 받아도 뭐 알게 뭐예요. 그리고 섞어서 쓰면은 기업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95%를 이걸 쓰겠다는 거는 5%는 더러운 폐목재를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재를 써도 되는지 지금 허가 절차가 남은 거잖아요. 근데 아예 못 쓰게 해야 돼. 넘어가고 나서 이걸 쓰는 비율을 조절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나왔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 모두의 뉴스미 시간에서도 다뤘는데 김영건 국회의원이 이 우드 펠릿을 쓰는데 이게 다 비싸고 다 수입한다. 이걸 바이오 에너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경상수지 적자만 높이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입해서 쓰는 거는 발전 회사들이 스스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량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는 거다. 당연히 이 업체도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폐목재를 쓰는 쪽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맥커리도 끼어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촛불 집회도 처음으로 저녁에 한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녁에 하면은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밤에는 또 바람이 서쪽에서 앞산 803 저쪽으로 흘러 내려간대요. 그래서 그 오늘 열리는 데가 상인동 지역이잖아요. 네. 그 낮에 생겼던 오염 물질이 밤이 되면 상인동, 뭐 대곡, 유천동 이쪽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고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밤에 이게 시민들이 거기 나가서 촛불 집회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자기는 건강에는 좋지 않다. 안타깝다. 그러면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야 마스크 되겠네. 단체로 다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막을 수 있는. 지금 단계는 지금 환경부 허가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그거를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달서구청에 어떤 연료를 쓸 것인지 또 허가를 받는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청도 약간 입장이 난감한 게 시에서 이거를 추진한 거를 자기들은 이제 행정 절차만 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이게 대구에 솔라시티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막 이렇게 한다면서 이게 그래서 솔라시티를 방해하는 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대구시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그 시설의 규모가 공청회 대상의 규모는 아니래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확인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그거 서명 올라온 거 보면은 9,000명 이상이 지금 열병합발전소 반대한다고 달서구에 지금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주 좀 심각하게 9,000명이면 꽤 많네요.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 지금 대구시가 밀어붙였다고 했잖아요. 대구시가 이렇게 해준 게 대구시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겠다. 근데 이게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김혜동 교수님이랑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비율에 이걸 SRF 바이오 SRF를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두 가지 나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대기오염도 일으키지만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안 하게 된다. 진짜 그러니까 레알 신재생 에너지들은 죽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서 산단이 보면 오염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쪽으로 다 몰려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그 지도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죠. 저희 집 앞에도 다 하나씩 있긴 하죠. 네. 근데 성서 쪽으로 이제 산단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건데. 뭐 어쨌든 이게 저는 뭐 우리 동네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정말 아까 김혜동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동네 일이 아니니까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네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긴 하네요. 서풍 분다니까. 종기를 뭐 그러니까 막을 이게 수가 제가 없으니까. 달서구보다 더 서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거는 네. 그리고 방법은 제갈공명을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명을 왜 동남풍이 불도록. 기우제가 아니구나. 그건 뭐라구나. 아니 그 주변에 뭐 악취 뭐 이렇게 용역 조사하면서 나온 그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그 산단 지역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 벤조피렌이 약간 대표적이라고 하던데 그게 수치가 10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 수치를 얘기하면 100만 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인 거잖아요. 그때는 좀 시급하게 조치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기준인 건데 그 용역 연구를 한 서울시립대 그 발표 자료를 보면은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저감 목표가 98%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안 나올 수는 없는 물질인데 나오게 하면 안 되는 물질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저기에 공기 상태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 열병학과 상관없이 이제 성서 쪽에 이미 배출되고 있는 이미 그 산단 그리고 삼공단, 염색공단 거기가 밀집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 그 발암 물질들이 이미 안 좋은데 이게 또 하나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는 다 암으로 죽어 이러는. 불만인 어차피 다 거죠. 사람은 암으로 죽는다는데 다 암으로 죽어 이러면.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생각났어요. 이때 달서구 주민들이 투표를 잘 하셨으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을 텐데. 그때 뭐 후보가 뭐 있었나요? 뭐 녹색당 얘기하시는 네, 분들. 녹색당의 달서구갑. 네, 달서갑에 변홍철 후보가 출마해서 거기가 성서 산단을 끼고 있는 데잖아요. 마침 그때 마침 공약도 그거였어요. 그런 공약이 있어요. 네, 미세먼지와 대기 선구자였나? 오염 없는 성서를. 맞아. 달서구를 만들겠다. 이 부분이 앞으로는 중요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그 낙선시켰죠. 곽대원 후보한테 져서 낙선을 했는데 그때 아마 녹색당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촛불 집회에서 그 당시에 녹색당 후보분께서 현장에 나오실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를 왜 감시하는 거예요? 뭐 출석 체크 하시러 가시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민주당 달서구 의원 그리고 달서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들이 시의원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대책이 꾸려가지고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지금 문경도 그렇고 전남의 나주 요 SRF를 드리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 이제 하죠. 소음이 들리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밖에서. 밖에서 뭘 하시는 건지. 저희 오늘 방송을 좀 오래 했네요. 아니요. 아닌가? 오늘은 1시간 반? 1시간 20분. 저희 점점 모두의 뉴스민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8분이 보고 그래요? 계신데 유튜브에. 유튜브에 한 분이 댓글도 슬프다고. 슬프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속 아마 김규현 기자가 관심을 갖고. 제가 되게 예민해요. 사실 어제 오늘 계속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제는 너무 공기가 안 좋았어요. 이게 진짜 미세먼지 때문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세먼지 어플도 3개나 깔아놨는데. 근데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아침 방송을 하려고 7시 반에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담배 냄새보다 그 미세먼지의 그 냄새가 더 세요. 쩐내 같은 거. 네, 쩐내 같은 게. 쾌쾌한 뭐 이런 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목에 그 미세먼지가 쌓였다는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러 가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확실히 근데 목도 좀 아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장기적인 좀
해안을 가지고 좀 에너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2019년 뉴스민 특별 기획은 한번 에너지와 대기 오염 문제로 잡아볼까요? 그건 네. 나중에 얘기하시죠. 내년에 잡아봅시다. 네, 이상원 기자가 한 달 쉬고 돌아오면 그때 그러니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는 3명이서 진행을 하게 네. 되겠네요. 한 달 동안. 네, 열심히 네. 하시는 걸로 저는 이제 모니터링을 시청자로서 열심히 해주세요. 좀 지켜보도록 댓글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달아주시고. 댓글은 뭐 보고. 알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뉴스민 방송 마치고 나면 팟캐스트랑 파티, 그다음에 아이폰, 아이튠즈를 통해서 그 팟캐스트가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많이 검색해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모두의 뉴스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